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석번호 8번 김민성 A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범위는 여기 적힌 것과 같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모르는 단어들 이런 거 헷갈리는 것들, 중요한 것들 체크하면서 이렇게 제가 직접 구글 번역기는 돌리지 않고 직접 번역했어요. 최대한 오개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축삭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삭 전도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정의를 내리자면 정기적인 흥분이 신경섬유나 근섬유를 따라서 하나의 세포 내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탈분극이 역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활동전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활동전이는 그러한 이런 신경세포체의 막의 국소적인 부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민마리집 신경, 마리집 신경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로 다룰 주제가 접합부 전달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축삭 전도와는 달리 그 흥분이 시냅스 또는 신경효과 기관 접합부를 통해서 그 인접한 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합부 전달에는 흥분성과 억제성 그 생화학적 신호 전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달을 유발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사건들인데 오늘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접합부 전달 중에서도 특히 근육 그 섬유로 이동하는 그러한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축삭 전도입니다. 축삭 전도는 휴지기에서는 포유류의 축삭 내부의 경우 외부에 비해서 마이너스 70mV의 전위를 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전위를 안정막 전위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휴지기 다음으로 그 첫 번째 단계로는 그 전압 민감성 소듐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어서 세포 내로 소듐 이온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급격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 통로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고, 이 원인은 바로 소듐 이온의 유입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활동 전위가 이렇게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또 두 번째 단계로서 접어들게 됐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듐 이온 통로가 비활성화되게 되고, 이것은 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포타슘 이온 통로의 경우에는 그 느리게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러한 느린 활성화로 인해서 세포 외부로 포타슘 이온이 유출됨으로써 탈분극이 종료되어, 즉 재분극이 일어나서 탈분극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시 과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다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축삭 전도 내용에 덧붙여서 독소에 대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는 복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시톡신의 경우에는 일부 조개류에 있는 독인데, 이 독들은 약간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이 뭐냐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전압 민감성 소듐 통로를 방해해서 소듐 이온의 투과성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이 통로가 통로를 통한 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활동 전위가 증가하지 않게 되고, 즉 선택적으로 축삭 전도를 받게 됨으로써 독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예시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이 독소인데, 이 독소는 남아메리카의 개구리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듐 이온 통로를 선택적으로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탈분극이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는데, 이러함으로써 마비를 발생시킵니다. 위의 독소와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또 다음으로 스콜피온 톡신, 그 전갈이 갖고 있는 톡신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통로의 비활성화 과정을 막아서 탈분극을 오랫동안 지속시킵니다. 이로써 마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접합부 전달입니다. 이게 좀 긴 내용인데, 제가 맡은 부분 자체가 접합부 전달을 위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5가지 순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과 방출입니다.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과 방출에서는 주로 축삭 말단 부위에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게 되고, 합성된 이후에는 시냅스 소포에 의해서 그곳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 처음으로는 준비, 프라이밍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은 결합, 도킹, 융합, 퓨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 외 배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백질이 바로 이 스네어 프로틴스라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들의 총체를 스네어 프로틴스라고 정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스네어 프로틴스는 시냅스 소포의 막 안의 단백질과 또 원형질막의 내부 표면에 안에 끼워진 단백질 그리고 세포에게 구성 성분을 이거를 다 합쳐서 스네어 프로틴스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스네어 프로틴스의 이게 약자였는데 이게 좀 길어서 칠판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네네 맞습니다. 예. S N A P 네 이게 네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스냅이라는 단백질인데 이러한 스냅에서 스냅 리셉터가 스네어가 되죠. 네네 스냅 리셉터 네네 두 개 합쳐서 SNARE가 되잖아요. SN 적어라냐 SNARE 네. 스네어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또 헷갈렸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냅토좀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그렇게 맹 스냅인데 가지고 그 앞에 보면 양면을 계속하세요. 네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스네어 프로틴스가 바로 이 접합부 전달에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과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신경 전달 물질로 가득한 그 성숙한 저장 소포가 이 막 주변의 공간, 뉴로널 멤브레인 주변의 액티브 존, 뉴로널 멤브레인 안쪽에 있네요. 이 액티브 존이라는 활성 구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여기 활성 구역으로 이동한 이 소포들이 일단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스네어 프로틴스 아까 말씀드린 그 단백질들이 그 융합 전 그 프리퓨전 단계에 있는 소포에 구속되기 위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소포와 따라서 이러한 스네어 프로틴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포는 결합과 융합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3번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활성 구역에 위치한 전압 민감성 통로를 통한 칼슘 이온의 빠른 유입으로 칼슘 감지기인 시냅토테그민 이게 스네어 프로틴스의 일종입니다. 이게 칼슘을 감지해서 이 시냅토테그민이 활성화되게 되고 이럼으로써 융합과 세포 외 배출 과정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후에는 그 소포는 다시 세포 내로 이렇게 흡수되게 되는데 이때 스네어 단백질 복합체는 바로 샤프론 ATPase NSF와 또 그것의 스냅 어댑터스의 활동으로 인해서 분해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해되고 난 후에 이렇게 빈 소포는 곧바로 교환되어 재사용되거나 혹은 그 early endosomal pathway를 통해서 그 전송된 후에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ATPase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ATPase는 그 수소 양이온의 흡수를 촉진하여서 소포의 신경 전달 물질 흡수 및 충만을 이끄는 그레디언트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교과서 그림에 나와 있었는데 또 그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활성 구역에서의 소포의 결합 도킹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MUNC18이라는 단백질이 신택신1 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신경세포막의 스네어 프로틴스를 안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프라이밍 1 과정인데 여기서는 그 신택신이 스냅 25와 함께 모여서 소포의 스네어 프로틴스인 시냅토브레빈이 복합체에 결합하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 준비 프라이밍 2 과정인데 컴플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스네어 복합체에 결합하여서 소포의 시냅토테그민이 칼슘 양이온에 결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완전한 융합 즉 풀 퓨전 과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풀 퓨전이 뭐냐면 엑소사이토시스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융합 구멍 퓨전 포가 퓨전 포가 열리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냅토테그민이 스네럴 복합체와 상호작용하고 또 칼슘 양이온을 결합하여서 포얼 퓨전과 또 신경 전달 물질의 세포 외 배출을 허락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퓨전이 일어난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샤프론 ATPase NSF라는 물질과 그것의 스냅 어댑터스가 스네럴 복합체의 분해를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네, 엑소사이토시스에도 종류가 있었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퓨전 엑소사이토시스는 완전한 퓨전, 말 그대로 완전한 퓨전을 의미하며 세포 내섭치를 통해서 다시 회수되는 그러한 세포의 배출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키스 앤 런 엑소사이토시스는 말 그대로 키스하고 도망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그 일시적인 구멍을 형성합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막에 이렇게 붙으면서 잠깐 일시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이 구멍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된 후 다시 구멍이 닫히게 되고 그 소포는 다시 떨어져서 재사용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림을 이렇게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따왔는데 제가 그림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아마 여러 개의 소포가 이렇게 결합해서 한꺼번에 방출하는 그런 엑소사이토시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컴파운드 엑소사이토시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부터 약간 좀 내용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전 최대한 교과서 본문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조절하는 수용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는 신경 세포체와 수상 돌기 그리고 뉴런의 축삭 돌기막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somatodendritic receptors와 presynaptic receptors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신경 세포체와 수상 돌기 부위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예를 들면 단백질 합성과 활동 전이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말단 부위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예를 들면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방출에 관여하는 수용체라고 합니다. 또 프리시냅틱 리셉터스의 경우에는 이종 수용체와 자가 수용체로 또 나뉜다고 합니다. 이 이종 수용체라는 개념은 그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조절 물질 또는 인접한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방출된 신경 호르몬에 반응하는 시냅스 전 수용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자가 수용체의 경우에는 그 뉴런의 축삭 말단 혹은 근처에 위치한 수용체로서 이를 통해 뉴런 그 자체의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닌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방출을 조절합니다. 그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종 수용체의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이런 알파2A, 2B, 2C 리셉터에 작용해서 부교감 신경 뉴런에서의 아세틸콜린의 방출에 영향을 주고 또 아세틸콜린은 또 M2, M4 리셉터에 작용하여 교감 신경 뉴런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에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방출에 이게 교과서에는 영향을 준다고만 나와 있었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토 리셉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방출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또 다르게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게 되는데 아마 이게 이종 수용체와 자가 수용체를 구분해 놓았다는 것은 이종 수용체의 경우에는 그 방출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M2M4가 그 G 프로테인하고 연결되니 G 프로틴 GI하고 연결되지 전부 다 감소시킨다. 그렇구나. 아세틸콜린 방출을 억제시키면 이종수용체 헤테로 리셉터가 되고 G가 분비한 노에피네프린이 M2에 붙어서 G 스스로를 불러가면 오토 리셉터가 돼요. 둘 다 억제하는 교수하세요. 네. 그 교과서 보니까 약간 헷갈렸는데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보면은 많이 나온다 이거 끝없이 나옵니다. 교수하세요. 네. 설명을 들어서 잘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어려운 게 끝났고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과 방출 이후에는 또 좀 중요한 건데 신경 전달 물질의 후 접합부 수용체와의 상호작용과 후 접합부 전이의 생산이라는 단계입니다. 텍스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일단 시냅스 또는 접합부 틈새를 통해서 확산된 후에 후 접합부 막에 전문화된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막의 이온 투과도 또는 전도도의 국부적인 증가를 야기하게 되고, 이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첫 번째 유형으로는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 즉 EPS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이온 투과도의 일반적인 증가, 특히 소듐 이온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가끔은 칼슘 이온, 양이온의 증가에 의해서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막의 국부적인 탈분극을 야기합니다. 또 IPSP, 억제성 시냅스 후 전이의 경우에는 음이온 투과도의 선택적인 증가, 주로 클로라이드 이온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는 막의 안정화 또는 실질적인 과분극을 야기하게 됩니다. 두 양상이 정말 상이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것도 IPSP의 일종인데, 그 포타슘 이온의 투과도가 증가하면 이러한 포타슘 이온의 농도 경사가 세포 바깥을 향하기 때문에 막 전이의 과분극과 안정화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도 IPS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교과서에 그림을 따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활동 전이가 시냅스 전 정말에 도달하게 되면 흥분성 또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경 종말에서의 탈분극과 칼슘 양이온의 유입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킹과 퓨전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스네럴 단백질이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경우에는 시냅스 후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부적인 탈분극인 EPSP, 그 흥분성 신호를 생산하게 되고, 이것은 주로 소듐 이온과 같은 양이온의 투과도의 증가를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EPSP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경우에는 포타슘 양이온 또는 클로라이드 염소 음이온의 선택적인 투과도 증가를 야기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부적인 과분극인 IPSP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보시면 IPSP의 전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돼 있죠. 마이너스 90으로 더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결국 여기에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됐으니까 여기 액션 포텐셜 형성이 안 되겠죠. 시그널이 끊긴다. 이게 물론 이제 정상적인 시그널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우리 파킨소니즘 할 때 이 레스팅 트레머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를 컨트롤 안에서 가바가 블록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 움직이게 될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무브먼트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무브먼트를 억제하는데 이런 IPSP가 사용된다. 계속하세요. 네. 지금 아마 여러분 학생들은 생략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약을 들어보면 그냥 휘발될 거야. 그만큼 깊이 있게 볼 거야. 해보세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발생된 EPSP는 시냅스 전 뉴런에 전도된 활동 전이를 개시하게 됩니다. 잠깐만, 125페이지에 피규어 8-4에 보면 문크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크 1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3을 잘못 18로 바꿔서 레전드 피규어 8-4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하여튼 문크 18로 바꿔놓도록. 그래서 하세요. 네, 이렇게 EPSP가 활동 전이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는 동시에 발생하는 IPSP로 인해 유도된 과분극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방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응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 신경 전달 물질은 그 기능을 다하고 난 이후에는 효소 파괴 또는 시냅스 전 종말이나 인접한 신경 악의 세포, 글리얼 셀스로의 재흡수 또는 확산에 의해서 소멸되게 됩니다. 시냅스 후 막의 탈분극은 만약에 전압 민감성 칼슘 통로가 있다면 칼슘 이온, 양이온의 유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네, 다음으로 그 트랜스미터의 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EPSP와 IPSP와 연관된 정기적인 포텐셜의 변화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전문화된 후 접합부 수용체에 의해서 특별히 조절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후 접합부 수용체는 좀 높은 전도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리간드 개폐형 이온 통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로는 주로 그 소듐 양이온이나 염소 음이온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또 포타슘 양이온과 칼슘 양이온의 이동은 좀 덜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로는 높은 전도도를 갖고 있어서 빠르게 열리며 또 열린 상태로 1000분의 1초 정도 남아 있다가 닫히게 됩니다. 이러한 열림과 닫힘 과정에서 바로 그 전류 그래프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네모파 펄스라는 그러한 모양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미세한 사건의 총체가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 EPSP를 일으킨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리간드 개폐형 이온 통로는 바로 그 이오노트로픽 리셉터, 즉 이온성 수용체 단백질의 상위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다양한 그런 수용체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단백질에는 또 니코티닉,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특정한 OHT3 그리고 퓨린 수용체가 있다고 합니다. 5HT3 잠시만요. 네, 5HT3는 칠판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왔는데, 네 맞습니다. 네. 또 교수님 설명에 감히 덧붙이자면 또 그 세로토닌은 또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제가 제시한 수용체들은 또 소듐, 이게 플러스를 잘못 붙였는데 소듐 양이온을 주로 전도하고 또 탈분극을 일으키고 흥분성을 갖습니다.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가바 엑시드와 또 글라이신 수용체의 경우에는 뭐 염소의 음이온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반대로 과분극을 일으키면서 억제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은 또한 간접적으로 뭐 포타슘 양이온이나 칼슘 양이온 통로의 투과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용체와 통로가 별개의 단백질이고 바로 아까도 언급되었던 뭐 G 프로틴스가 그들 사이의 정보를 운반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니코티닉, 가바, 그리고 글라이신, 그리고 5HT3 수용체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글루타메이트와 퓨린성의 이온성, 그러니까 퓨리널직 아이오노트로픽 수용체들은 특유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두 수용체들 집단 간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 그 잘 알려진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이외에 다른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들도 물론 있는데, 그러한 수용체들은 그 세포 내 2차 전력 물질의 합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활동하며 또 반드시 막전이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차 전력 물질 체계를 조절하는 수용체에 가장 널리 입증된 예시가 바로 세포의 사이클릭 AMP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아데니릴 사이클레이스의 활성화와 억제가 그 잘 알려진 예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에 의한 이온의 내부 비축량의 방출로 인해 발생한 세포질의 칼슘 농도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 리셉터에 대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가져와 봤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니코티닉 그 리셉터이고,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이고, 또 오른쪽의 그림이 바로 가바 리셉터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비축하는 세포 소기관 이름이 뭐니? 칼슘이 비축되어 있는 오가넬 이름이 뭐니? 칼슘 비축이요? 칼슘 비축이요? 그거랑 비축되는 이 오가넬 이름이 뭐니? 칼슘 비축은 골지 제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골지는 아니지. 골지 페르투스가 아니고. 네. 엔도플라즈믹 소포체. 아, 알코플라즈믹 레티큘럼 또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요. 계속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정은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 접합부 활성화의 개시입니다. 만약 EPSP가 특정한 엽집값을 초과하게 되면 시냅스 후 뉴런 또는 골격근이나 심근의 근육활동 전이에 전파된 활동 전이를 개시합니다. 일부 민문익은 유형에서는 이러한 EPSP가 자발적인 탈분극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또 칼슘 양이온의 방출을 야기하며 또 근육의 긴장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샘세포의 경우에는 EPSP를 통해서 이러한 칼슘 양이온의 동원을 일으키고 이로써 그 샘의 분비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iPSP의 경우에는 뉴런과 또 골격근이 아닌 민문이근에서 발견되는데, 다른 신경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시된 흥분성 전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파된 자극 또는 다른 반응이 뒤따를지의 여부는 이러한 EPSP, iPSP의 모든 전이의 총체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기능을 다하고 나면 이렇게 파괴 또는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이러한 신경세포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조용해라. 잘 알지도 못하면 이게 다 알고 있나? 정신 차리라. 계속하세요. 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처리하는 그 예시로는 그 콜린 빠른 신경 전달에 수반되는 콜린 작동성 시냅스의 경우에는 높은 농도 그리고 국부적인 농도의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이 목적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활성이 억제되게 되면 주로 확산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제거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출된 아세틸콜린은 그 효력이 증가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또 다음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의 빠른 종결의 경우에는 단순 확산과 방출된 노르에피네프린의 축삭 말단에 의한 재흡수의 조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의 종결의 경우에는 뉴런과 주변의 글리아로의 능동 수송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펩티드 신경 전달 물질은 다양한 펩티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가수 분해됐고 그 이후에 확산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기 발생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뭐 EPSP, IPSP 그런 전이의 그런 관여가 전혀 없는 그러한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또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비활성화에 수반되는 또 효소의 활동과 전환, 뭐 시냅스 전 및 시냅스 후 수용체들의 밀도, 또 시냅스의 다른 특성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세 가지 이렇게 요소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다른 물질을 분비시키는 트로픽 활동이나 또 뉴런 또는 표적세포에 의해서 방출되는 다른 트로픽 인자들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교과서에는 되게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고인데 제가 맡은 파트 배분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발표자가 다룰 내용에 대한 소개인데 간단히 네? 트로픽 이펙터는 말 그대로 트로픽이라는 의미가 뭔가 다른 물질들을 이렇게 방출시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출시키는 데 관여하는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세포 수용체나 이런 신경세포들 자체에 그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 영양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닌가? 네. 심장이 뛰려면 코로나리 아트리로 블러드 스플라이가 되듯이. 네. 이거는 신경세포 수용체와 그다음에 프리시냅틱 터미널의 영양이라든가 그것들이 살아나기 위한 그로스 서바이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글루타메이트가 작용하는 리셉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CNS 글루타메이트의 경우에는 일단 글루타메이트 자체가 또 가바의 전구체이고 또 글루타메이트가 가바의 전구체가 그런가? 저는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혹시 잘못된 거면 글루타메이트는 우리 아미노에시드 알고 있지? 네. C알파, CH2, CH2, COOH. 네. 이 글루타메이트 감마 아미노 부티릭이 있지. 아. 감마자리에 아미노에시드가 붙은 부티릭. 부티는 뭐야? 카본 4개짜리. 네. 전자 다르다 알겠나? 아. 여기 NS 바꿔놓고 있다. 여기 뭐 NSF, N이 뭐 약자니? 거기 NS, N. 이게 노르말 뭐 약자니? NSF 할 때 NSF의 여기는 참. 네. NSF는 그 노르말 이게 어떤 물질이었는데 그 노르말 에틸 말레이미드라는 물질이었습니다. N-에틸 말레마이드. 네네. N-에틸 말레마이드는 그림 봐라. 죄송하지만 그림까지는 제가 선협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는